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를 꿈꾸는 작은 천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미술관에 간 심리학 두 번째 시간 제2장에는 아방가르드 화가들과 아들러 심리학, 거기에는 궁정화가 디에고 벨라스케스, 그리고 에두아르 마네, 에드가 드가, 폴 세잔, 사과를 그린 폴 세잔, 이렇게 총 4분의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은 오늘 제2장 총 4분의 이야기를 나눌까 하는데요.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자화상. 여러분의 자화상은 어떤 모습인가요? 요즘 인기 있는 영화 봉준호 감독님의 기생충에서 우리 현대인의 자화상을 잘 표현해내서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해서 사람들의 수많은 이야기와 리뷰가 지금 넘쳐나고 있죠.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 쇼킹했던 장면은 그 기택의 딸 기정이 집이 이렇게 폭우가 쏟아져서 물이 넘치고 결국엔 그 화장실 변기가 물이 넘쳐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무심히 그 뚜껑을 닫고 변기 위에 앉아서 담배를 피워 물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현실을 외면하고 싶은 그 현대인의 자화상을 그리지 않았나 싶었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이상은 높지만 현실은 시궁창이다, 그런 말이 떠올랐어요. 이게 시궁창 같은 이 현실을 외면하고 싶은 그런 현대인의 모습을 그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점은 그런 시궁창 같은 현실을 탈출하기 위해서 사기와 편법을 저지르면서 엘리베이터 타고 1층에 올라가면 엘리베이터 타고 지하 1층이나 2층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그 대목이 있죠. 결국은 그 주인공이 지하 2층으로 내려와서 그 지하에서 그 벌레처럼 살아가는 그런 마지막 장면이 있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그 현실이 어렵다고 해도 사기와 편법을 저질러서 그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차근차근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야죠. 그 주인공 박사장네 집에 지하 벙커처럼 비가 와도 새지 않는 견고하고 튼튼한 그런 식으로 자기의 그런 걸 만들어야겠죠. 한 계단 한 계단 성실히 정직하게 그런 교훈을 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럼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 계급 사회는 존재하고 빈부격차는 존재하는 그 씁쓸한 그런 우리 같은 인간이라는 종으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반영한 것 같아서 좀 씁쓸하고 슬픈 영화였죠. 그러면은 과거 역사 속에 이 화가분들은 어떤 식으로 그 시대의 자화상을 표현했을까요? 그 시대의 자화상을 그 시대에도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런 모습들을 같이 연관지어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역사 속에 그분들은 어떻게 표현했는지. 궁정화가 벨라스케스, 디아고 벨라스케스는 17세기 바로크 미술을 대표하는 스페인의 궁정화가로서 화가들이 문인과 동등한 예술가로 인정받는 사회적 지위와 유상을 조성하기 위해 일평생 노력했다. 약관의 나이에 국왕 펠리페 4세의 신임을 얻기 시작했던 그는 국왕의 전속 궁정화가로 30년을 근무했다. 그 기간 동안 사실적인 묘사로 초상화의 생생함을 불어넣었고 빛과 색채의 절묘한 사용으로 깊이 있는 그림을 창조해냈다. 당시 유럽에서 최고 권력자들은 최고 예술가에게 자신의 초상화를 의뢰하곤 했는데 이는 아마도 그림을 통해 자신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벨라스케스가 스페인 궁전에 있는 한 그 어느 나라 국왕도 스페인 국왕보다 훌륭한 초상화를 가질 수 없다는 평이 있을 정도로 그는 당대 최고의 예술가였다. 벨라스케스 미학적 관점은 그가 살던 시대뿐만 아니라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젊은 화가들의 예술을 고양시키며 조형 언어의 끊임없는 발전을 자극한다. 19세기 마네와 인상파는 물론이고 20세기 피카소와 달리를 비롯한 동시대의 수많은 화가들, 미셀 푸코를 비롯한 철학자들과 정신분석학자들까지 그의 작품에서 큰 영감을 받았다. 그의 작품을 모티브로 다양한 해석을 시도할 만큼 영향력이 방대했다. 궁정화가 벨라스케스는 궁정화가 있지만 밑바닥에 있는 분들 예를 들어 궁안의 난장이 광대 노예들을 응시하고 그들의 존엄성을 또 기록했대요. 그들의 모습도 많이 그림으로 남겼다고 하죠. 왕족의 소모품에 지나지 않았던 그들의 영혼은 벨라스케스 손끝에서 다시 태어나 오늘날 우리 앞에 생생한 모습을 드러낸다.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을 평등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시대가 정한 가치의 한계를 뛰어넘은 것이다. 인간의 평등한 존엄성을 화폭에 담았던 진취적인 관점이야말로 벨라스케스가 화가들에게 존경받는 이유가 아닐까. 시대를 앞서간 벨라스케스의 그림은 그야말로 시대를 뒤집는 전복적인 시도라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세비야의 물장수. 궁정화가로 재직하며 국왕과 교황 등 최고 권력자들의 초상화를 그리는 순간에도 벨라스케스의 시선은 소박하고 남루한 대상들을 놓치지 않았다. 세비야의 물장수에서 그의 시선은 행색이 남루한 세비야의 물장수와 그가 날아다주는 물동이를 포착한다. 물동이 표면에 응결된 물방울과 흘러내린 물방울의 얼룩이 가져다주는 차가운 느낌이 손끝에 느껴지는 듯하다. 물잔을 받아든 발그레한 소년의 얼굴은 갈증을 해소하는 순간을 보여준다. 그리고 신분 상승을 향한 도전. 나파엘로가 그린 교황 율리오 2세의 초상과 더불어 교황 인노첸시오 10세의 초상은 세계 최고 초상화로 꼽힌다. 이 그림에서 교황은 손에 흰 종이 서류를 들고 있다. 교황이 손에 들고 있는 서류는 스페인 기사단에 입단하기를 도와달라며 벨라스케스가 직접 작성한 탄원서다. 그는 왜 자기를 얻어 신분 상승을 도모하는 일에 연연했을까? 벨라스케스 역시 비록 국왕의 신임으로 궁의요직을 두루 거치고 있었지만 17세기까지 화가라는 신분은 여전히 수공업자로 간주되고 있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예술론에서 조각가를 단순 수작업 기술자로 여겼던 것과는 달리 회화는 형이사학적 차원의 정신적 예술임을 강조한 바 있다. 나아가 단순 수공업자인 석공과는 달리 화가는 정신세계를 탐구하고 그 결과를 작품에 투영하는 예술가이므로 높은 계급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가는 시인과 동급이라는 주장이었다. 이후 화가들은 회화가 자신의 세계관과 형이사학적 정신을 구현한 것임을 알리고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가치를 고양시키고자 분투했다. 그러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화가들의 노력은 벨라스케스 시대에 와서 드디어 결실을 맺는다. 벨라스케스가 신분 상승에 그토록 집착했던 또 다른 이유는 그 가족에서 찾을 수 있다. 그 가족, 아버지는 포르투갈계 유대인이었고 어머니는 자기를 얻지 못한 귀족 출신이었대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이사벨라 여왕이 건자했던 16세기의 스페인은 강력한 카톨릭 국가였기 때문에 아버지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은 그때 유대인들을 좀 박해했었죠.
개종을 거부하면 재산을 몰수당하고 추방당했대요. 가톨릭으로.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죠.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고 살아남은 유대인과 이교도들 역시 마음 편히 살기는 어려운 시절이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벨라스케스에게 좋은 직업을 갖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가 어렸을 때부터 철학과 언어 교육에 힘썼다. 이러한 상황에서 귀족들만이 수여받는 기사자기를 획득하는 일은 벨라스케스에게는 예술가로서 화가의 사회적 지위를 확고히 인정받는 것을 뜻했고 가족의 안위를 다지는 일이기도 했다. 그의 염원은 긴 기다림 후에야 이루어진다. 그가 죽기 1년 전에야 산티아고 기사단으로 임명되었고 그 유명한 작품 시녀들에서 자신의 가슴에 산티아고 기사단의 상징인 붉은 십자가를 그려넣어 일생의 염원에 마침표를 찍었다. 그 염원이 죽기 1년 전에야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시녀들의 작품에 먼저 시녀들은 작품을 완성했는데 나중에 이 기사단으로 임명되고 그것을 붉은 십자가를 그 그림 위에다 다시 그려 넣었다고 하네요. 거울을 좋아했던 벨라스케스. 회화적 공간의 확장. 이 대표적인 작품은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에 있죠. 시녀들에게는 그 그림에서 소녀가 화면의 정중앙에 우아한 하얀 드레스를 입은 공주인 듯한 소녀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예쁘게 서 있다. 화면 오른쪽 아래에 서 있는 난쟁이들, 그들의 뒤로는 희미하게 공주의 시중을 드는 인물들이 보인다. 화면 중앙의 공주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어두운 방 안의 분위기가 산뜻한 느낌을 주지는 않는다.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그림을 들여다보면 화면 정중앙에 계단을 통해 나 있는 빈 공간을 통해 우리의 시각이 화면 뒤쪽으로 확장되어 상상력을 자극한다. 화면 중앙에 그려진 문디의 남자는 계단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오는 중일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공간으로 빠져나가는 중일까? 그게 참 애매하죠. 이 그림 보면은 시녀들. 화면 중앙에 있는 거울 속에 투영된 두 남녀의 이미지는 실제로 그림의 바깥쪽, 즉 감상자의 위치에 써 있을 법하다. 인식의 공간이 그림을 벗어나 화면 바깥쪽 감상자의 위치까지 확장된 것이다. 시선을 왼쪽으로 옮겨가면 팔레트와 붓을 든 화가 자신이 왼쪽에 서 있다. 가슴에는 귀족의 신분을 상징하는 산티아고 기사단의 붉은 십자가 문양이 그려져 있다. 그렇다면 공주와 화가를 비롯한 궁정의 시녀들이 단체로 그려진 이 그림은 거울에 비친 이미지를 그린 것일까? 처음에는 등장인물들의 시선이 나를 향해 있는 줄 알았다. 그런데 그림 전체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나면 대상의 정면이 아니라 거울에 비친 장면을 그린 것임을 깨닫게 된다. 자, 공주가 이러고 바라보고 있죠. 그러니까 거울을 이렇게 바라보는 모습을 화가가 그 거울을 보고 그린 거죠. 17세기 스페인의 미술가인 안토니오 팔로미오에 따르면 1656년에 그려진 이 그림은 애초에 펠리페아 4세의 가족 또는 벨라스케스 자화상이라고 불렸다고 한다. 이 작품은 역사상 가장 많이 연구되고 후대의 천재 화가들에 의해 많은 패러디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이 시녀들을 원래는 펠리페 4세의 가족 벨라스케스 자화상이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나중에는 시녀들이라고 했지만 다자적 관점의 수용. 광범위하게 연구되어 온 심리학적 구성 개념인 공감 능력은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으로 구분된다고 하네요. 인지적 공감은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는 능력, 역지사지. 그리고 정서적 공감은 이심전심, 타인의 정서와 감정에 대한 공감 능력을 정서적 공감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 인지적 공감은 역지사지. 타인 생각을 이해하는 거. 정서적 공감은 이신전신. 타인의 감정을, 생각과 감정을 이렇게 공감하는 거죠. 그러나 요즘에는 대척과 대립, 혐오의 단어들이 난무하는 국내의 소식을 접할 때면 21세기 한국 사회는 공감 능력이 억제되거나 퇴화하고 있는 곳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한국 사회에서는 측은지심, 역지사지, 이심전심 같은 타인에 대한 공감이나 이타심이 낡은 단어로 치부되어 이제는 설 자리를 잃어가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한다. 그런 것도 있죠. 극혐오 이런 말. 무엇이든 한 줄로 세우고 순위를 매기는 습관이 뿌리 깊게 자리한 과당 경쟁 사회에서는 측은지심과 역지사지, 이신점심을 믿는다는 것이 곧 자신은 설 자리를 타인에게 양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니 공감이 어떤 식으로든 본인의 행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모른 척 해야 할 감정으로 낙이 지켜버린 것인지도 모른다. 누구나 소통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적 소통 후 부재가 나는 다방면의 사회적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3차원의 사물은 각도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고 한 가지 사건을 두고도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제가 지난번에 그 배심원들을 보고 다양한 각도에서 다른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배심원들이 그런 다른 관점에서 다른 시각에서 보고 문제를 풀어냈다고 했죠. 판사와 다른 시각, 다른 관점.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살다 보면 좀 더 여유를 가지고 현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역지사지하는 조망 수용은 문제의 해답에 가까이 다가가는 과정이며 스스로 화를 추스르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러죠. 내 생각대로, 내 그 시나리오대로 상대방이 이렇게 안 될 때도 있죠. 그렇게 안 흘러갈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역지사지, 타인의 생각과 그런 이해할 수 있는 공감 능력, 그럼으로써 화를 추스리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화가 좀 덜 나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 하면서. 그러나 또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도 화가 날 때도 있죠. 벨라스케스 그림을 통해 관점의 전환을 연습해 봄으로써 여러 문제들의 출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관점의 전환. 다자적 관점의 수용이죠. 이심전심, 역지사지. 특히 이 시녀들이라는 작품은 정말 공주와 난쟁이 이 화가 또 그 문 밖으로 나가려는지 들어오는지 또 거울에 비친 그 모습, 거울에 비친 모습은 국왕인지 여러 가지 그 얘기도 많고 패러디도 많고 다른 화가들이 이렇게 패러디하기도 했다고 하죠. 후에. 그리고 두 번째 에두아르 마네. 에두아르 마네는 프랑스, 아까 그 벨라스케스는 스페인 화가였죠. 이 에두아르 마네는 프랑스 화가. 19세기 중반의 파리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변화를 겪으며 과거와 단절하고 완전히 새로운 공간으로 탄생하기 시작한다. 프랑스 제2제정기를 시작한 나폴레옹 3세가 중세의 후미진 골목길로 가득한 파리를 오늘날의 현대적인 모습으로 탈바꿈시키며 문화부흥에 주력했기 때문이다. 스위스, 이탈리아, 영국, 미국 등을 여행하면서 젊은 시절을 보냈던 나폴레옹 3세는 파리를 유럽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건축가 베르나우스만에게 도시를 재정비하는 프로젝트를 맡긴다. 그러니까 나폴레옹 3세가 건축가 베르나우스만에게 도시를 유럽 수도로 만들겠다고 아주 멋지게 꾸며달라고 했죠. 그래서 이 프랑스가 그 19세기 중반 때 파리가 날마다 자고 나면 계속 바뀌고 그런 현상들을 이 화가분들이 그런 현상들을 현대의 삶을 이렇게 그려냈다고 하죠. 그림으로서 표현했다고 하죠.
하우스만은 설계와 주도하에 19세기 파리는 현대적인 거리로 재탄생했다. 멋쟁이로 이름 날리던 시인 샤들 보를레르와 마네를 비롯한 당대의 문인들과 화가들이 그 거리를 거닐었다. 그들은 카페에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며 거리의 행인들을 관찰했다. 그들의 인식을 사로잡았던 것은 자고 나면 변모하는 시간과 공간의 즉시성, 현재성을 누리는 일이었다. 자고 나면 계속 변하는 거죠. 우리가 도시가 자꾸 이렇게 개발하고 변하듯이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한 파리의 구석구석을 관찰하며 기록했다. 프랑스 화단의 댄디 에두아르 마네. 에두아르 마네의 아버지는 법무부 고위관리였고 어머니는 외교관의 딸로 부르주아 가문에서 태어났다. 전위적인 화풍을 선보이기 시작한 마네는 19세기 당시로서는 시대를 대표하는 예술가로 명성을 얻었다. 뛰어난 매너와 화술로 보헤미안 예술가와 지식인의 대부로 통했으며 파리의 사교계 중심에서 부르주아적 삶을 살았다. 19세기 중반의 파리는 왕조에서 민주주의로 그리고 또다시 사회주의적 실험으로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정치적 실험이 진행되던 도시였다. 이러한 정치적 역동성은 회화에도 영향을 주어 다양한 시도가 일어나고 있었다. 법무부 관료로 재직하다 판사를 지낸 아버지는 마네가 법률가가 되기를 원했지만 그는 정작 해군 사관학교 입학시험에 2번 실패한 후 잠시 상선의 선원으로 일하기도 한다. 1849년 화가가 되게 되는 계획을 아버지에게 허락받은 그는 토머스 쿠디르에게서 6년간 미술 수업을 받는다. 지난번에 제가 1장에서는 정규 미술 교육을 받지 않은 그 아웃사이드 아트, 나이브 아트라고 그런 분들의 소개를 했었죠. 이번 2장에서는 이렇게 정규 미술 교육을 받고 집안도 부르주아 집안, 잘 사는 집안에서 태어난 분들이죠. 쿠디르는 국립미술학교였던 에콜데 보자르에서 전통적인 예술을 가르치고 있었지만 꽉 막힌 사고와 교육 방식에 염증을 느껴 직접 공방을 열고 제자를 받아 가르치고 있었다. 그는 전통적인 도제식 수업을 하기보다는 제자들로 하여금 독자적인 예술 언어를 개발하기를 독려했다. 또한 당대의 파리가 안고 있던 도덕의 문란이라는 사회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있었다. 마네가 이후 살롱 출품전으로 잇따라 내놓은 작품들이 파리의 성적 문란과 유선을 직면하는 내용을 독창적인 화법으로 담고 있었던 것은 그 스승이었던 쿠디르의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던 것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마네의 선생님 쿠디르 그분은 그런 그 파리의 그런 성적 문란과 유선 이런 것들을 이런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자였던 이 마네가 이런 문제를 그림으로서 표현해서 사람들 대중에게 알리는 거죠. 그 대표적인 작품이 있어요. 누드 그림, 풀밭 위에 점심 식사 그것도 있고 올랭피아라는 누드 그림도 있죠. 이 올랭피아는 과거에 다른 분의 그림, 누드 그림을 모사했는데 올랭피아 이런 누드 그림을 통해서 그 사회의 성적 문란과 도덕적 문란을 대중들에게 알렸던 거죠. 역사와 시간에 대한 마네의 관점은 매우 독특했다. 그는 벨라스케스나 라파엘로, 티치아노 같은 바로크 대가들에게서 모티브를 찾고 자기 시대의 화법으로 지금 여기서 현재 진행형의 풍경을 그린다. 예를 들면 풀밭 위의 점심 식사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대가 티치아노 전원음악회와 라파엘로 파리스 심판에서 영감을 얻었다. 마찬가지로 올랭피아 역시 티치아노 우르비노 비너스에서 모티브를 빌려와 현실의 모델 빅토릭 미랑을 그려 넣었다. 고전의 모티브를 차용했건만
19세기 파리라는 시간과 공간의 현재성을 불어넣은 만해의 그림은 당시의 사회에 큰 충격을 던진다. 심사위원들은 대부분 에콜대 부자르 교수들이었고 고전주의를 지향하는 그들에게 숭고한 역사가 현대의 즉흥 속으로 치환된 만해의 캠퍼스는 무척이나 생소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다. 르네상스나 바로크적 아카데미즘을 답습하지 않고 고전의 모티브를 현재의 관점에서 재해석한 풀바디유의 점심 식사는 살롱전에서 낙선하고 만다. 당시 파리에 전해하던 도덕적 타락이라는 현실을 정면으로 직시한 만해의 시선과 무심한 듯 관계를 정면으로 응시하는 나신의 여인은 너무나 도발적이었다. 나치를 그렸다 이거죠. 이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회의 민낯이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기생충에서도 그죠.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도 우리 시대의 그 민낯, 지금 현대의 자화상 민낯을 보여주는 작품이죠. 그래서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어떤 분은 화가 나게 하고 어떤 분은 슬프게 하죠. 그러듯이 이 19세기 프랑스에서도 이 마네가 이런 도덕적 타락을 이런 여자 나체의 그림을 그려서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좀 불편해하는 거죠. 선생님들도 불편해하고 그래서 낙선하고 말았대요. 무더기로 낙선한 화가들은 문예 부흥을 일으키려던 나폴레옹 3세에게 청원하게 되고 낙선작들을 전시하는 낙선전이라는 같은 건물에서 개최된다. 풀바디유의 점심 식사는 1863년에 이 낙선전에 출품되었고 굉장한 스캔들을 일으키며 대중들에게도 충격을 주었다. 지금 제가 봐도 충격적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 풀바디유의 점심 식사는 남성들은 옷을 다 입고 있는데 이 여성만 나체죠. 마네는 대중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본인만의 스타일을 고수하며 1865년에 풀바디유의 점심 식사에 등장했던 모델인 빅토르 미랑을 다시 고용해 울랭피아를 출품한다. 그 점심 식사에 등장했던 그 모델을 다시 고용해서 이 울랭피아라는 이 또 누드 그림을 그렸다고 하네요. 마네의 미움받을 용기. 부스 터치는 전통적인 매끄러운 화법에 반항하듯 거칠었고 내용은 파격적이었다. 대중들에게 신화 속의 수줍은 여인들이 대담한 창부 얼굴로 또다시 곤두박질 치는 현실은 참기 어려운 것이었다. 울랭피아는 알레상드로 듀마의 소설 춘희에 등장하는 이름이기도 했다. 기존의 가치체계를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서도 기성세대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마네에게 언론을 비롯한 대중의 비판은 상처가 되었다. 하지만 마네는 미움받을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다. 대중의 몰리에와 불편함은 그들의 몫으로 남겨두고 자신의 회화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있었던 마네는 계속해서 그 길을 추진해 나갔다. 그런 마네의 진지하고도 주류 비판에 굴하지 않은 확신에 찬 예술가는 젊은 비평가와 화가들에게 매우 신선한 것이었으며 이들은 마네에게 열광한다. 피사로, 시슬레, 세잔, 모네, 드가 등은 마네의 아틀리에가 있던 바티놀 거리의 카페 게르부아에 모여 앉아 새로운 시대의 미학에 관한 열띤 토론을 즐겼다. 드가는 마네보다 2살 어리고 모네는 8살이 어렸다. 그죠? 저는 처음에 모네가 마네 동생인가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근데 마네가 모네보다 8살이나 어렸다고 하네요. 드가는 2살 어리고 마네, 모네 헷갈리죠? 마네가 먼저 나오신 분이죠. 그리고 벨라스케스, 그러니까 17세기 스페인 벨라스케스, 19세기 마네, 그 다음에 모네. 이들을 부른 애칭이 일명 바티뇰파였는데 이른바 인상파의 전신이었던 셈이다.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아.
부르주아 가정에서 태어나 주루 미술계로부터 인정받고 싶었으나 냉대와 비판을 받으면서도 자신이 생각하는 예술관을 굽히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이어갔던 마네. 하루 이틀 겪은 비난과 냉소도 아니었지만 그는 대중의 비난에 아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과 대중의 관심에 영합해 과거를 답습하며 안정을 도모하기보다는 기존의 양식에서 보이던 서사나 내러티브 없이 현재를 포착함으로써 전통적 회화의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 과거를 답습하지 않고 자기만의 길을 갔다는 거죠. 마네가 대중의 무리와 냉대와 비판을 받으면서도 자신만의 길을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성공하시는 분들은 과거에 제가 다른 책에서도 읽은 구절인데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신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간다고 하네요. 자신만의 길을 간다. 그 그림과 일생은 아들러가 제창한 개인 심리학을 환기시키는 면이 있다. 아들러는 모든 개인은 대중으로부터 사회적 인정을 추구하지만 인정을 받을 수 없을 때, 그리고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이상적인 자와 현실의 자아사이에 놓인 괴리가 커질 때 심리적 좌절과 열등감이 생겨난다고 역설했다. 사회적 몰이에 그리고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빚어낸 열등감을 극복하고 자기 완성으로 나아가려는 과정이 인생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이런 그의 관점은 목적지향적이며 역동적인 인생관이다. 그러니 현실과 이상의 경계를 인정하고 타인과 자아의 역할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을 때 우리 스스로도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 현실과 이상의 경계를 인정하고 타인과 자아의 역할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을 때 우리 스스로도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상과 현실의 간극이 클 때 우리는 괴롭죠. 세 번째, 발레리나가 있는 풍경, 에드가드가. 에드가드가는 그 발레리나들을 주로 많이 그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인체의 순간적인 변화와 움직임을 포착하는 데 주력했다. 자, 이 에드가드가는 이 에드가드가도 은행가의 집안에서 태어난 부르주아 가문인데도 불구하고 우울한 자아상, 좀 불행했다고 해요. 왜? 가족관계는 부유한 환경에서 마네와 모네의 중간 연령인 에드가드가는 대대로 내려온 은행가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이탈리아와 미국의 은행을 가지고 있던 친가와 미국에서 목화를 판매하는 기업을 가지고 있던 외가를 배경으로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가족관계는 매우 불행했다. 부유한 환경 덕분에 파리 최고 명문 고등학교에서 수학하고 소르본에서 법학 공부를 준비한다. 그러나 이후 화가가 되기로 하고 에콜대 부자를 다니며 앵그르에게 교육을 받고 앵그르와 들라크루아를 존경한다. 에콜대 부자르에서 전통적인 엘리트 교육을 받고 난 뒤 자비로 이탈리아를 유학하며 10여 년간 전통적인 미술 수업에 전념한다. 앵그르와 들라크루아를 스승으로 모시고 고전주의 기법을 익혔던 그의 초기 그림들은 전통적인 화풍을 선보이기도 하고 사실주의적 초상화를 비롯해 역사와 상식적인 그림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가 이탈리아 여행 중 그린 벨렐리 가족은 그 고모 라우라와 고모부였던 벨렐리 남작의 가족을 그린 것이다. 이 그림은 가족과는 거리감과 냉랭한 시선을 강조해 행복하지 않은 가족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에드가드가 그린 벨렐리 가족은 정말 사람들이 모두 이게 한 곳을 보는 게 아니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아빠는 아이를 보고 엄마는 또 다른 것을 보고 아이도 하나이는 정면, 하나이는 측면을 보고 있어요. 우리는 그 대부분의 사진을 찍으면 앞에 정면을 보고 미소를 짓거나 하죠. 근데 이 그림에서는 각자 다른 곳으로 시선이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근데 이 친척 그림도 이랬는데, 에드가드가 자신이 이렇게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또 집안의 유전병이라는 그 눈부신 병으로 인해 30대 후반부터는 실내의 조명등 아래서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는 거울이 가득한 발레리나 연습실에 앉아 인체의 움직임을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눈병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자연을 그리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으며 사람을 그리더라도 개성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림을 많이 팔아야 했던 드가에게 그림의 주제는 자신이 말했듯이 발레리나가 아니라 인체의 역동적인 움직임과 색상이 예쁜 발레리나의 옷이었다. 파스텔화는 빨리 그릴 수 있었기에 파스텔은 그가 자주 사용하는 도구였다. 드가의 나이 40세의 그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남동생이 부도로 엄청난 빚을 떠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남동생은 부도를 맞고 어머니 또 일찍 돌아가셨죠. 장남이었던 그는 그 빚을 갚아나가기 위해 발레극장에서 오페라 극장, 세탁소 같은 곳에 찾아가 모델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여인들을 관찰하고 그 움직임을 빠른 속도로 그리곤 했다. 어려서부터 장년이 될 때까지 지속되었던 그 불우한 가정사는 성격을 형성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그러겠네요. 그죠? 그는 점점 까다로운 사람이 되었고 인상파 합류되고 난 뒤에도 동료들과의 교류는 많지 않았다. 대상에 대한 뛰어난 관찰력을 가졌던 드가는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고 그것은 평소에 결벽증과 소심한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가 소통과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으며 평생 독신으로 지냈다는 사실은 그림에서 엿보이는 관음증적인 시선과 무관하지 않다. 그림의 등장인물들은 얼굴이 선명하지 않고 뭉개져 있거나 얼굴을 드러내지 않으며 뒷모습을 보이고 있다. 에드가드가 자서전을 저술한 베른트 그로베는 드가의 성격을 냉담하지만 성미가 급하고 소심하지만 표현이 신랄했기 때문에 주변 친구를 모두 적으로 만들었다라고 묘사한다. 누구보다도 부유하고 지지적인 환경에서 화가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지만 50세를 넘어서부터 인생에 대한 허물을 느끼고 자신을 실패자로 생각했다. 나는 바랐던 만큼 용기가 없었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지만 남성 우월주의, 호감을 주지 않는 자만심은 일평생 변하지 않았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그런 가족 관계나 유전병이나 그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에드가드가는 고독한 독신주의자였죠. 성격도 급하고 소심하고 표현도 신랄하고 그래서 친구도 적으로 만들었다고 하죠. 다음에 네 번째, 세상을 바꾼 세잔의 사과, 폴 세잔. 자,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기억에 남는 것은 사과 정물을 그리는데 사과가 썩을 때까지 그리고 또 그렸다고 하네요. 프랑스 상진주의 화가이자 예술 비평가였던 모리스 드니는 그저 잘 그린 사과는 입에 군침을 돌게 한 뿐이지만 세잔의 사과는 마음의 말을 건넨다 라는 말로 세잔의 사과를 평가한다. 모리스 드니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만유인력을 발견한 뉴턴의 사과와 더불어 세잔의 사과를 인류 역사의 3대 사과로 꼽은 바 있으며 세잔의 혁신성을 기리는 오마주를 선물하기도 한다. 모리스 드니가 찬양에 맞지 않았던 세잔의 혁신성은 다각도에서 바라본 시점을 한자리에 소환한 것에 있다. 세잔은 사과를 한자리에서 바라보며 그린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옮겨가며 여러 각도에서 관찰하며 그렸다.
그 결과 화면에는 복수 소실점이 등장하고 역동적으로 보인다. 복수 소실점을 가진 그림이란 스틸 것으로 다각도에서 찍은 사과의 사진을 한자리에 모아놓은 것이라고 보면 됐다. 다각도에서 그림을 보고 그랬다네. 하나의 시점에서 바라본 그림, 단일 소실점을 가진 그림에 익숙했던 우리의 눈에는 여러 시점에서 관찰한 사과가 한자리에 놓인 모습은 어딘가 어색해 보인다. 그러나 그림은 단일 소실점을 가져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단번에 뛰어넘은 세자의 시도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다. 사과는 정면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옆면, 뒷면, 윗면에서도 볼 수 있듯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역시 한자리에 고정된 스틸 것이 아니라 전방위로 움직이는 역동적인 것이다. 바라보는 각도를 달리하면 다른 면의 진실을 볼 수 있다. 조르주 무라크와 파블로 피카소는 고정된 한 시점에서 대상을 재현하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각도에서 존재하는 현상과 다각도에서 관찰된 실체를 2차원의 평면상에 동시에 구현해낸 세잔에게 깊은 인상을 받는다. 무라크와 피카소는 조형의 기본 요소를 입방체인 큐브로 파악하고 입체주의를 발전시킨다. 좀 전에 에드가 드가처럼 이 세잔도 고독한 화가였네요. 이 세잔도 은행가 아들로 태어났죠. 이탈리아계 프랑스 이민자였던 폴 세잔은 남프랑스 액상프로방스 지방의 부유한 은행가 아들로 태어났다. 세잔은 그가 법률가가 되기를 바랐던 부친의 뜻대로 법학과에 입학하지만 그림을 그리기 위해 1861년 파리로 떠나버린다. 세잔은 확고한 의지를 확인한 그의 부친은 이후 자신의 기대를 저버리고 화가가 된 그를 중년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지원했다. 사후에는 그에게 막대한 유산을 남김으로써 세잔은 시끌벅적한 도시를 떠나 고향 액상프로방스에서 은둔하다시피 하며 원없이 회화적 실험을 이어갈 수 있었다. 부친의 그 유산을 갖고 도시를 떠나 시골에 가서 열심히 그림을 그리며 회화적 실험을 해갈 수 있었다네요. 수줍고 사교적이지 않은 성격에 매우 예민했던 세잔은 초기엔 자신의 미술적 기교와 재능이 뛰어나지 못하다는 사실에 심한 우울증을 앓기도 했다. 전통적인 회화를 따르며 카라바조 등의 영향을 받았던 초기 그림은 매우 어둡고 우울한 분위기가 지배한다. 그가 20대와 30대의 그린 목가나 유계 등의 그림에서는 폭력적이며 에로틱한 분위기가 두드러진다. 자화상에서 세잔은 수염이 얼굴의 절반을 덮는 덥숙한 모습으로 관객을 쏘아보고 있는 듯하다. 퉁명스럽고 고집스러워 보이는 그 얼굴에서 완고한 성품과 외골수적인 모습이 엿보인다. 그는 생전에 비평가들의 냉담함과 대중들의 몰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회화적 신념을 고수했다. 또한 그 친구였던 에밀 졸라가 저서 작품에서 자신을 실패한 천재로 묘사하자 격분의 절교를 선언할 정도로 자의식이 강한 사람이었다. 격분에서 절교를 선언했다고 하네요. 세잔은 이 시기에 비사로운 권위로 인상파와 함께 전시회를 개최했으나 호응을 얻지 못하고 대중과 언론의 비판을 받았다. 그러자 1891년 고향인 액상프로방스로 돌아와 고향의 자연을 자신만의 화풍으로 표현하는 데 몰두했다. 그는 운둔에 가까운 생활을 하며 생빅투아르산을 60여 점 이상 그리고 색채의 차이로 자연의 깊이를 표현하고자 했다. 1906년 폐렴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산에 올라 그림을 그리다 죽음을 맞는다. 폴 세잔은 빈센트 반 고흐, 폴 고겐과 더불어 후기 인상파로 분류된다. 세잔의 일생은 전통적인 시선에서 벗어나 회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발견해가는 과정이었다. 그야말로 혁신적인 아웃사이더였다.
사과를 그리는데도 사과가 썩을 때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그렸다고 하니까 전통적인 시선을 벗어나 회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발견해가는 과정이었다. 자기만의 그런 스타일대로 표현했다는 것이죠. 세잔이 남긴 교훈은 회화라는 2차원의 평면에만 머물지 않는다. 그가 보여준 관점으로 다원하는 캠퍼스를 뛰어넘어 대인관계에도 적용된다. 또한 관찰자가 대상을 바라보는 각도와 방식에 따라 대상의 진실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환기한다. 대상과 주체가 상호작용하는 관계 속에서 진정한 의미가 형성되는 우리의 현실도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 세잔의 유연했던 시각, 다자적 관점에서 대상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느껴지는 때다. 그죠? 여러 가지 각도에서,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노력.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2장, 스페인어가 벨라스케스, 스페인의 궁정화가 벨라스케스, 그리고 에드와르 만의 프랑스화가, 그 다음에 에드가드가, 그 다음에 폴 세잔, 발레리나를 주로 많이 그린 에드가드가 사과 그림으로 유명한 폴 세잔, 이렇게 네 분의 이야기를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에서 고독한 화가분들은 폴 세잔과 에드가드가죠. 부유한 부르주아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가정사와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고독하게 살다 간 분이죠. 그리고 마네하고 궁정화가 벨라스케스, 이분은 그 밑바닥에 있는 그런 분들, 광대나 물장수 이런 분들의 그림도 많이 그려주고, 마네는 특히 그 프랑스의 그때 그 도덕적 타락, 성적 문란 그런 것들을 누드 그림을 통해서 표현했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원래는 3장까지 하려고 했는데 2장도 이렇게 길다 보니까 오늘은 2장만, 그리고 3장은 다음에. 오늘도 조금 제가 책을 많이 읽어서 지루한 면도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 책의 내용을 많이 전달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나요? 제가 그림을 많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 생각보다는 이 책의 이 작가의 관점을 많이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 여러분 안녕.